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이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립니다.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내용 포함한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대담에 앞서 먼저 주목 이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의 힘을 통해 상위 군인의 회복을 촉진하는 인빅터스 게임이 2029년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빅터스 게임 사실 저도 처음 잠시만요, 교수님. 네.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선정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전광역 시장님 취임 이후에 아마 대전에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시장께 여쭤봤습니다. 대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했더니 대한민국의 중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서울에서 대전은 진짜 이웃 같습니다. 타면 바로 내리니까 굉장히 가까운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인빅터스 게임 상위군인 세계올림픽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상위군인 세계올림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전광역시의 뒷받침이 확실히 있었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출장을 같이 갔던 유두건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의 공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율상 우리 상위군인 회장님 계시는데 또 상위 공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서 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경쟁을 했던 도시는 덴마크의 올보르 그다음 미국 샌디에이고였는데 실질적인 경쟁자는 미국의 샌디에이고였습니다. 우리보다 기본 인프라가 더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 대전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장소로 이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그 재단에서 인빅터스 재단에서 왜 대한민국 대전으로 정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대전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높은 사회적 예우와 존경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 여기 와서 둘러봤던 데가 대전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대전 보건병원, 대전 현충원 이런 걸 둘러봤을 때 대전이 그다음에 특히 대전 현충원에서는 사이클 경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점이 굉장히 저희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보훈부 대전과 상위군경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모두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도건 부시장님 정말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영국의 이제 찰스 앨런경이 재단 발표 직전에 저희들에게 사전에 전날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전이 제시한 비전과 관계기관들의 헌신 그리고 대회 폐막 이후에 이어질 지속 가능한 유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큰 포부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했고 아마 성공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잘 할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도 2번이나 보고를 드렸고 올해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또 특별법도 제정을 하는 등 대전 유치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전국 상위 군경체육회가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은 이 60주년에 세계 상위 군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 대한민국 대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나라를 좀 초청하고 싶다고 하면은 인빅터스 게임 재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체로 그 나라는 나토 회원국 또 나토 협력국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또 중동의 나라라든가 이런 추천을 하게 되면은 결정은 그 사무국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9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여기 같이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이 인빅터스 게임의 그 정신에 따라서 상위 군인, 저는 경찰은 받았지만은 또 경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을 비롯해서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들, 대전시민 모든 분들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짧게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가 대전광역시로 선정됐다는 소식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그 권오울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위 군인 세계 올림픽이라고 했어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 이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건강도 유지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 대회가 아까 권오울 장관도 잠깐 언급해 줬습니다만 2014년에 영국 해리 왕자가 처음으로 창설한 스포츠 행사라고 하고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상위 군인들이 재활에 관심을 갖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스포츠 대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회복 이걸 추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삶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삶에 대한 어떤 애착, 동기 이런 부분도 좀 강화시키고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스포츠 행사를 유지했다고 하고요. 이게 2018년대부터 2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목을 보면 실내 조정, 그러니까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실내 조정하는 거, 또 역도, 양궁, 육상 등 9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약 26개국에서 전현직 상위군 선수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기량을 뽐낸다고 하는데 꼭 승리가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최초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위 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이 군복무 중에 다친 군인들을 위한 대회다 보니까 인빅터스 게임이 메달이라든가 이 성패보다는 재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큰 가치를 둡니다. 그렇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이 가진 의미 뭐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모지않고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뭐 꼭 승리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위군인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도전의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을 돕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3명 여기 있는 3명 다 사실은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상위 군인들에게 이런 대회가 있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게 대해서 뭔가 관심과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번 대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다 보면 결국 삶에 대한 목적 그걸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좌절하지 않고 지금 상위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봄도 신체적으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가족들이에요. 상위 군인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아내가 됐든 상위 군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네. 실망하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이런 대회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웅 정신이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우리 국민 또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권오을 장관도 잠시 밝혔습니다만 주요 참가국들이 아마 나토 회원국들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경쟁지가 그러니까 네. 덴마크라든가 미국이 맞아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정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샌디에고, 덴마크의 올보로라는 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현장에 실사를 나왔어요. 이분들이 아까 뭐 해리 왕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실사를 와서 진짜 이게 대회를 개최할 만한 어떤 그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지 또 아무래도 상위 군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와서 보고 평가하기를 대한민국 준비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회를 유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대전이죠. 정확히 대전광역시 준비가 저는 눈에 띄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물론 처음이고요. 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처음이에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나토 국가 또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회가 열렸지만 이제는 전 세계 좀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들도 일정 부분 이 대회를 개최하는 또 주최하는 곳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게임 이제 아시아 지역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열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는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인빅터스 게임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인빅터스 게임 개최를 기회로 대한민국 상위 군인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국민 모두가 이 상위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시죠. 소비자께서는 이제 간장, 물엿, 식용유를 사실 때 이게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선택권이 더 넓어지시는 겁니다. 예, 그 오늘 열린 국무회의 안건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정책 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얻으려면은 정부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할 맞아요. 텐데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직접 준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브로커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허위 문서랄지 또 정부의 공인을 받았다고 사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인 자금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분들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서류 만들어 줄 테니까 수수료를 달라. 이런 거예요.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수수료를 달라. 또는 선취금이라고 해서 먼저 돈을 내라고 그래요. 서류 준비하는 자금.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마치 본인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대행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을 뭐 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등쳐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나쁜 네.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브로커들이 정부 지원 사업의 전문가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정부에 지원하는 대가로 돈을 편취해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제3자 부당 개입을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서류를 대리 작성해주고 신청하면서 정책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또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는요 계약금만 받고요 선취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약금 달라고 먹튀해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중소기업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제3자 개입에 관한 근절 방안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지금까지도 이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한 이 신고 포상과 제재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법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선 조금 더 많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면책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포상금 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제3자 불법 계획이 보다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금감원이라든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보시고 오신 것처럼 이 법제도 이 정비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신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신고 포상제 그리고 자진 신고자 면책 등의 정책이 좀 추진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 좀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운영을 네, 했거든요. 네. 뭐 금감원, 경찰 관련해서 이런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TF를 만들었고요.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불법 브로커들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을 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소기업도 많고 그런 중소기업들 파고 들어가지고 그냥 몰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나 또는 자기가 모르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 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네.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고 또 하나는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더니 총 530건이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 7건 270만 원의 포상이 나갔다는 것은 이 중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7건이 발견됐고 그 7건을 신고한 사람들이 27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나갔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 단속하려고 나섰잖아요. 네. 자진 신고하면 면책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 음지로 숨잖아요. 몰래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그런 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면책 제도를 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양지로 불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브로커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관계 기관들이 TF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문가 매칭 플랫폼 내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매칭하는 과정에 있어서 브로커들이 들어와 전문가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 승인 보장 이런 키워드 네. 입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할 때 이거 그쵸. 할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 검색하는 사람에게 경고 문구가 뜨는 거예요. 브로커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브로커일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안내 문구를 뜨면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특별 집중 단속을 통해서 이번에 제3자 이런 브로커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여러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행태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아무래도 이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의 속내를 노린 브로커들의 행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앞으로 좀 근절하기 위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브로커들이 대부분 다 요즘은 다 뭐 휴대전화에 나오는 뭐 웹사이트나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 접속을 하거나 네. 찾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브로커 대리 신청을 적발하는 IP 탐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P 중에 이 브로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로 쓰는 IP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찾아내면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IP를 계속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IP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한 곳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중기부뿐만 아니라 전체 예를 들면 정부 기관 모두가 이거 확산을 시켜가지고 관련된 기관에서 그 IP가 활동하는 걸 모두 다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리 작성을 하게 되면 유사 중복이 많아요. 한 사람 예를 들면 대리 작성해 주잖아요. 복불이라잖아요. 네, 복사해서 네. 붙이기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AI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슷한 문항으로 비슷한 형태로 들어온 것들을 다 검증해서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평가위원 운영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을 안 하면 이게 유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자나 신청 기업과 유착돼서 뭔가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또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해주면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뭐 투명하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신청 기업들 평가할 때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예요. 기업 이름, 이거 대표자 이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도와주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네, 어떤 기업인지를. 네. 그렇게 되면 못된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방안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는요, 유전자 변형 식품, 그 GMO 완전 표시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간장이나 물엿, 식용유가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GMO 성분이 다 제거돼서 현재는 GMO 식품으로 표시가 네, 네, 네.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원료로서 GM 콩이라던가 GM 옥수수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였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앞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께서는 이제 간장, 물엿, 식용유를 사실 때 이게 유전자 변형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선택권이 더 넓어지시는 겁니다. 네, 이 GMO 완전 표시제, 이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요즘 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 GMO 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GMO 완전 표시제 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요. 어떤 게 다른 거냐면요. 네. GMO라고 하는 게 유전자 변형 재료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이게 나중에 가공 후에 GMO 성분이 남지 않은 경우는요. GMO 재료를 썼다는 표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원래 그러니까 GMO 성분을 갖고 있는 또 변형된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지만 네. 성분이 안 남아 있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GMO 제품이라 하더라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 나는 GMO 그 재료 쓴 거 사용하기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가려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러니까 가공 후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간장이나 당류, 식용유도 이제는 GMO 표시를 하는 거예요. GMO 재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농산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의 GMO 표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GMO 재료가 들어간 모든 농산물,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는 GMO 재료가 사용됐습니다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다 보시면 이게 정말 나중에 성분이 안 남아 있어도 가공된 식품이라도 GMO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지난 업무 보고에서였나요? 그러니까 대두 관련 그러니까 GMO 수입되는 대두들 상당량이 GMO인데 맞아요. 이거 우리 식품에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뭐 상당 부분 또 사료로 쓰인다라고 관련 부처에서 답변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말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거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일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식약처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GMO 농산물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GMO 재료만 들어온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식약처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로서 다 검사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GMO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해서 통과된 재료들만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격한 수입 검사. 그런 통과된 그런 재료들만 유통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 GMO 제품을 왜 알리느냐? 이건 사실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전성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권리거든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꺼림칙하면 네. 그 GMO 안 들어간 그렇죠. 제품 쓸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GMO에 대한 뭐 이렇게 그 표시가 하는 것이 GMO가 위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이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발표입니다. 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의결이 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찾아내고 또 줄이는 절차인 이 위험성 평가를 좀 강제해서 실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이 기업들이 매년 이 안전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좀 공개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 공시제라고 하는 걸 네, 시도하게 네, 되는 네. 건데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거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안전사고가 많고 사망사고가 있고 이러면 누가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또는 일을 맡길 때 그런 기업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공시 대상은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고요. 연간 건설 공사 금액 1,200억 이상의 건설 사업주가 됩니다. 공시한 항목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현황, 몇 명이나 사망사고 있었는지, 또 하나는 공공건설 발주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국가에서 이렇게 광급 공사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일반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기업과는 계약을 안 맺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취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잘 발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 자체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 산재 줄이기는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김영훈 장관에 대해서 칭찬을 직접 전하기도 네. 했는데 네. 그 이번에 그 위험성 평가 과태료 기준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낮은 점수 받은 기업에는 얼마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게 정해진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을 나눈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과태료 등급을 나눠가지고 정부가 이거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러 간 현장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일은 없어야 된다. 아니, 일하러 갔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주검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한테도 칭찬했던 이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망사고나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걸 신설을 했어요. 네. 이 감독관이 하는 역할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단위가 어디서 추천해요? 노사가 추천해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논의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이걸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임직원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게 되면 곳곳에 다니면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사고나 아니면 사고가 많은 회사에는 불이익도 주고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해를 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일터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야기로 전 세계인을 웃기고 울리는
찬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시작을 하면서 이 부산시가 세계인을 향한 이 다양한 행사를 아주 바빠졌습니다. 오는 24일과 또 25일에는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행사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그 수도가 부산으로 옮겼던 적이 네. 있어요. 피난을 났죠. 네. 그래서 피난 수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부산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렇게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됐잖아요. 그 시설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 피난 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 건데 이 행사라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적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피난 수도 부산이 갖고 있는 세계적 가치를 알리고 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 여론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전 세계 또 이게 유네스코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보시는 거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야간 답사, 밤에 이제 부산의 주요 피난 시절에 있었던 장소들을 가보는 거, 그다음에 플로깅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쓰레기 주우면서 산책, 걸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부산을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토크 콘서트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리집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부산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쭉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맞춰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인데 네. 문체부도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전시회,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선보일 기회잖아요, 사실은. 그 유네스코에 관련된 분들이니까 특별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전통문화 전시, 팝업 스토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요. 한국 공예전 환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복 상점,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 이게 약 한 지하 2층 약 400여 평 규모의 한국 공예전 환대를 개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예 작품들,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네. 또 하나는 지역 공예 작가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산진 시장이요 11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진 시장이 113년 된 시장인데 이 시장이 한복 전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복의 아름다움, 우수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는 행사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한복 빌려 입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부산에도 그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오신 분들도 직접 빌려서 입고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100평, 110평 규모의 신세계 K 굿즈 샵도 운영을 했는데 국중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중박에 가면 그 굿즈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컬처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이 놀이개 제작 이 체험 행사에 또 참석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한국 전통 문화를 좀 알리기 위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 김혜경 여사는 가시는 곳마다 네, 인기 이슈예요. 폭발이에요. 네. 뭐 잘 아시잖아요. 외국 나가면 라면도 드시고요. 네. 한국 라면. 그다음에 직접 그 제작 아이들하고 만나면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잘 알리고 또 본인이 뭐 패션 모델처럼 한복 입고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개 제작 체험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고요.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전통 공예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의미를 소개하는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K문화 확산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공예 문화 이게 놀이개도 공예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네. 공예 문화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직접 알리고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혜경 여사가 외국 나가실 때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 한국 음식의 우수성, 음식도 직접 요리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의 자랑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K문화나 K음식이나 K뷰티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종 뉴스룸 연결해 오늘의 뉴스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건 물론이고요. 또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문제를 좀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아울러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서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레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히 만들라고 주문했는데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주가 낙폭이 커져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만큼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관련해서도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 관련해서 재해취약 지역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안동과 의성, 또 충남 서천 등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고요. 장마 후에는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될 거라며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폭염 기간 중에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인천 물류센터 화재 상황에 대해서는 큰 불은 잡았지만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국무회의 의결안 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 앞으로는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보건 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주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시 항목도 마련됐는데요. 근로자의 사망 사고 현황, 공공건설발주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강 등 4대 강의 수계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주택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전 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결안건 알아봤습니다. 거짓 공적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부 포상 198점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내려진 이 불법계엄 업무 유공자들은 정부 포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는 포상을 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이자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계엄을 비롯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가 수여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 포상 전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우선 계엄 과정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운을 받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거짓 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유공자 34명 또한 거짓 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과거 대공사건 관련자 20명의 포상 36점도 취소됐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난민전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국정원의 대공사건 관련자 71명의 훈포장 86점도 무효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비행장 맞은편 주거지역으로 들어서니 곧바로 빈 땅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원래 집터였지만 지금은 숲을만 무성한 채 비어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허물었다가 규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철거했다가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난 거죠. 그래서 못 짓는 사람들도 있고 50년 가까이 집이 낡고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이처럼 고도 제한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단순한 평지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집안이 이 고도 제한보다 높은 곳에 형성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부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 축구장 4,00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5곳,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비행장이 있는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4곳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보호구역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에 제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거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규제하면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해제와 완화 조치는 이달 20일 관보고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5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80.6%, 컴퓨터 주변 기기는 231.9%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94.1%, 39.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 늘었고 무역 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가 열리는 부산에는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아트부터 무형유산 공연과 체험까지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김창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호령하자 수문장이 문을 엽니다.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이곳에 한국의 세계유산과 기록유산, 무형유산을 집대성한 대한민국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관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축구장 2개를 이어붙인 크기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K-헤리티지 홍보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람객이 전시장 주변을 빙 둘러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미로처럼 꾸며진 전시관에선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조형 예술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 왕실까지 한국인의 삶과 함께한 세계유산 속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And yeah, it's very beautiful to see, your traditional side as well as, living in this modern Western world as well. It's awesome to be here, to see the connection from the past and to the future. 전국 각지의 세계유산도 부산으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조선 왕조실록 등 진귀한 기록물부터 실감 영상으로 재현한 갯벌까지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 어진을 보고 조선 왕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 몰랐던 조선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걸 보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봉산탈춤과 처용무 등 무형유산 공연과 체험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관은 오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당분간은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레이더 화면 속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거센 비가 시야를 가리고 도로 곳곳에는 무릉덩이가 생겼습니다. 경기 북부로 쏟아진 비가 흘러들면서 한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경기 서해안, 인천,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최대 80mm가량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비가 잦아든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포항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가운데 폭염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좀처럼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어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덥겠고 습도가 높아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하게 취득한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이 검거된 것과 관련해 시험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의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의 학위를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응시자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 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합동 기획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가 되지 않은 수입 과자류를 진열 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15곳으로
적발된 8곳 중 4곳은 수입 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 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그대로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운 세계유산 보존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협력과 생성형 AI 활용이 최초로 공식 문서에 담기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스트림라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0일 제48차 전체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부산 선언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부산 선언에서는 기존 5C인 신뢰도, 보존 역량 강화, 소통 지역사회에 더해 협력을 추가했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는 세계유산을 지키기에 충분한 자본 기술을 갖추지 못했음을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림라인은 또 부산 선언은 유산 보존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처음 명시하고 지형 침식 지도화, 파괴 유적 복원 등에 활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윤리적 감독 없이는 AI의 상업적 악용으로 지역 공동체 소외, 역사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최국인 한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개 후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분야 선박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외신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골든돔 미사일 방어 구상의 하나로 비행 및 원격 계측 데이터 추적 차세대 미사일 구역 계측함의 주 계약자로 한화 필리 조선소를 선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추적함 2척 건조 사업으로 한화 필리 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선박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 국장은 지난 17일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명명식에서 새로운 함정이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정보 조달 절차 대신 효율적인 민간 사업 방식을 활용한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이집트가 방산을 넘어 첨단 제조와 디지털 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K9 자주포 사업을 양국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집전 가제트는 살라 고물라트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김완중 주 이집트 한국 대사를 만나 제조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물라트 장관은 기술 이전, 현지화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산업기술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며 K9 자주포 사업을 양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했는데요. 이에 김 대사는 한국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집트 군수생산부의 우수한 제조 및 기술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력 논의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첨단 제조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의 결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K-팝과 SNS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는데요. 한일 양국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NHK는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혼인 건수는 1,483건으로 3년 전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NHK는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SNS와 매치갭을 통한 만남이 늘어난 점도 한일 커플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NHK는 또 한일 커플은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역사인식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양국 문화를 이해하는 가교로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